영희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리 가세요. 그녀를 마주한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은 멈출 것 같이 저릿했습니다. 운수기업을 이끄는 회장, 백만장자 강태준은 지방상생 프로젝트를 위해 경상남도 한 시골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마주합니다. 3년 전 불륜이 들통나자 억울하다며 울던 그녀를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았습니다. 허름한 포대기에 앞뒤로 쌍둥이 남매를 들쳐 업고 길거리에서 뻥튀기를 팔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3천억 재벌가 불륜남과 재혼까지 했다던 그녀가 왜 이토록 추운 겨울 덜덜 떨면서 다 불어 터진 얼굴을 하고 아이들을 업은 채 뻥튀기 노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3년 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월 폭설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강태준의 검은 벤츠 차량 행렬이 경상남도 어느 소도시의 전통시장 앞 빙판길 도로를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앞뒤로 수행 차량이 붙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가 번쩍였어요. 시장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운수기업 지역경제 상생 프로젝트 실시라는 글자가 겨울 찬바람에 팔락거렸죠. 차 문이 열리자 태준이 내렸습니다. 고급 코트에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라기엔 젊은 나이였지만 눈빛에서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고 특유의 무게감이 거동 하나하나에서 배어났습니다. 비서가 바로 옆에 붙고 경호원 둘이 뒤를 따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죠. 상인 회장이 종종걸음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한 표정이었어요. 태준도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굳건한 무언가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 방문차 들렀습니다. 시장 시설 개선과 온라인 홍보 지원, 두 가지 모두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 중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잘 살필 것입니다. 소외받는 지역 없이 골고루 발전해야 시민들과 나라 경제가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운수기업은 이곳 상인과 시민분들이 먼저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고 노트북을 든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옆에 서 있던 임원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 촬영팀이 시장 골목 안쪽으로 파고들며 가게들을 훑어찍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냄새, 어묵 국물 냄새, 생선 비린내까지 뒤섞였어요. 좁은 골목에 카메라와 조명이 들어서자 상인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저마다 미소를 띄우며 강태준 회장에게 조아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상인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태준은 상인 회장과 나란히 걸으며 골목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노후한 지붕, 좁은 통로, 물 빠짐이 안 되는 바닥. 그는 빠르게 눈에 담으면서도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럴 때 그는 늘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흡수하되 먼저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제가 직접 안쪽까지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태준이 상인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촬영팀이 따라붙으려 하자 비서가 살짝 손을 들었어요. 카메라는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기자 몇 명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태준은 비서와 경호원 하나만 옆에 두고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날 특유의 소란이 골목 곳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이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아 나무를 팔고 있었고 아이를 등에 업은 상인이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좁은 통로를 리어카가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태준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 오래된 천막 아래에서 묵직한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통통통
리듬감 있게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뻥튀기 기계였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며 골목 안쪽에 고소한 냄새를 흘려보냈습니다. 태준의 발이 느려졌어요. 뻥튀기 기계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솜이 죽은 낡은 패딩, 그 위에 물이 다 빠진 빛바랜 앞치마를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옷을 잔뜩 껴입은 상태에서 앞뒤로 어린 아기들을 포대기에 싸매고 있었어요. 손님에게 잔돈을 거슬러주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그 옆에 접어서 세워둔 낡은 유모차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무심코 그 여자 쪽으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눈이 갔습니다. 여자가 손님에게 봉지를 건네고 머리를 쓸어 올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의 소란이, 기계 소리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부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귓속에서 웅웅 울리는 소리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태준에게 너무도 익숙한 얼굴입니다. 3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마지막으로 봤던 얼굴이었어요. 불륜의 증거들이 낱낱이 밝혀지던 날 자신은 억울하다며 눈이 붓도록 펑펑 울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법원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매우 덤덤했습니다. 혼이라도 나간 듯이 아무런 표정이 없는 것 같던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었죠. 억울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서류를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나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처 박소영이었습니다. 태준은 동공이 흔들렸지만 애써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미 기자들 눈이 닿지 않는 위치였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뭔가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본능이 먼저 작동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옆에 있던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촬영 동선 잠깐 저쪽으로 돌려. 지금 당장. 비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두말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이어폰에 대고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자 쪽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됐는데도 발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나와 이혼하고 불륜을 했던 남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천억의 자산가 집안이라고 하였지요. 그런 집안에 들어간 여자가 지금 시장 바닥에서 뻥튀기 노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저 닮은 사람인 걸까? 당신 혹시 박소영 아니요? 태준이 낮게 불렀습니다. 여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뻥튀기 봉지를 집어들다가 아주 잠깐 굳은 것이었어요. 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려 얼굴을 마주보니 3년 전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볼이 움푹 패여서 그늘이 져있고 피부에는 하얀 버짐이 펴 있습니다. 대충 동여맨 머리칼에 행색은 거짓골입니다. 마주보는 그 눈빛은 참 공허했습니다. 태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어딘가 불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잠깐 눈빛이 흔들렸고 곧 태준을 외면한 채 다시 손이 움직였습니다. 태준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불렀습니다. 잔돈을 손님에게 건네고 여자가 마침내 움직임을 멈췄어요. 하지만 태준을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시선이 살짝 빗나간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당신과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3년 전에 다 정리된 사이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태준은 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물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가만히 쳐다보며 길을 비키지 않자 그녀가 이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았고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다 물 한 잔 마시듯이 담담하게 흘러나오는 말이었어요. 난 당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 볼일 보러 오셨으면 일 보러 가세요. 그리고 소영의 손이 다시 바삐 움직였습니다. 뻥튀기 기계를 돌리는 손이었어요.
그 손이 다 불어 터져 있습니다. 섬섬옥수같이 부드럽던 그녀의 손이 지금은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굳은 살이 잔뜩 베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리가 굳은 것처럼 서 있던 태준을 없는 사람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그녀. 태준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아주 필사적으로 태준을 외면하고 밀어내고 있었어요. 골목 안쪽에서 기계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뻥튀기 통이 돌아가고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소영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앞뒤로 허름한 포대기에 동여매진 아기들은 소영의 몸에 딱 달라붙어 꼬물거리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 것인가? 태준은 떼어지지 않는 시선을 거두려 합니다. 발을 돌려야 했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음 일정이 있었고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서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발이 잘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태준은 아직 스스로에게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아주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 하나가 몸을 뒤척였어요. 포대기 안에서 꼬물거리다가 고개를 비틀며 얼굴을 바깥으로 내밀었습니다. 앞쪽에 업힌 아기도 덩달아 꼼지락거렸어요. 소영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어깨를 살짝 들썩여 아기를 달랬습니다. 포대기를 고쳐 매는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온 엄마의 동작처럼 능숙하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아이들 얼굴 위에서 굳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였어요. 앞에 업힌 아이, 뒤에 업힌 아이. 포대기 사이로 드러난 작은 얼굴들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성별은 다르지만 쌍둥이인 것 같았어요.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두꺼운 모자 아래로 빠져나온 남자 아기의 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길고 넓게 내려온 귓불이었습니다. 태준은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거기에 걸렸습니다. 집안 어른들한테서 늘 듣던 말이 있었어요. 강씨 집안 남자들한테서만 나오는 귓불이라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특징이라고. 태준 본인도 태준의 아버지도 다 그 귓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자아이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오로지 남자아이에게서만 이어져 내려오는 특징이었어요. 그때 여자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크고 또렷하게 올라간 눈매였습니다. 태준은 숨이 잠깐 막혔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꺼내 보여주던 사진 한 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태준이 4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 눈매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의 눈매가 겹쳐 보였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의 착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란 다 비슷해 보이는 법이니까? 그러나 눈이 자꾸만 아이들 쪽으로 돌아갔어요. 발걸음이 굳어진 것처럼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려는 순간 소영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포대기를 잡아당겨 아이들 얼굴을 더 깊이 감쌌어요. 자연스러운 듯 그러나 분명히 의도된 동작이었습니다. 아이를 가리는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손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태준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어요.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 시간이 다 됐습니다. 태준은 시선을 거뒀어요. 입술을 한 번 다물고 소영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소영은 이미 등을 돌린 채였어요. 태준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 등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이 둘을 앞뒤로 동여매고 있는데도 어깨가 저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저 가느다란 몸으로 이 한파 속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태준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서와 함께 다음 일정을 위해 차로 돌아갔어요. 차에 올라탔지만 문을 닫고도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소영 쪽이었어요. 골목 안쪽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뻥튀기 기계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졌어요.
그들의 결혼 생활 중에 소영은 외간 남자와 불륜을 한 것이 들통이 나서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이혼 후에 3천억 자산과 집안에 바람났던 남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을 분명 접했는데 왜 이 시장 바닥에서 저렇게 고달프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태주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혼한 집안에서 쫓겨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이미 선을 그었고 태준에게는 그 선을 넘을 명분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남자들이 소영의 술에 앞으로 성큼 다가가는 것이 보였어요. 덩치가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점퍼 아래로 문신이 삐져나온 팔뚝과 금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러 온 사람들 사이에서 그 걸음걸이는 너무 뚜렷하게 튀었어요. 걸음부터가 저렇게 폭력적일 수가 있나. 남자 하나가 소영 앞에 불량하게 섰습니다. 다른 하나는 술에 옆에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기댔어요. 야 쌍둥이 아줌마, 자릿세 안 냈지? 남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시장 골목 안에 퍼질 만큼 거리낌이 없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선뜻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돕지는 못하고 서로 눈치만 봤어요. 저마다 외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이미 익숙하게 체념한 분위기였어요. 소영은 아이들을 감싸듯 몸을 앞으로 틀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늘만 좀 봐주세요. 아이들도 있고 요새 장사가 잘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었어요. 뻥튀기 봉지가 수북이 쌓인 수레를 발로 쿵 걷어찼습니다. 봉지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차가운 빙판 위로 흩어졌습니다. 봉지 하나가 터지면서 뻥튀기가 흘러나왔어요. 소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이들을 더 꽉 감싸 안았습니다. 앞에 엎인 아이가 놀랐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한 발 다가서며 소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빨리 내놔.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니까 이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로 해서 듣는 편이 낫지 않겠어? 소영이 비틀거렸습니다. 마른 몸으로 아이 둘을 동여매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더 어려웠어요. 한 발을 내디뎌 간신히 버텼습니다. 발이 빙판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소영은 수레를 붙잡으며 몸을 세웠어요. 등에 엎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에 엎인 아이도 칭얼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는 눈빛들이었어요. 선뜻 나섰다가 자신들도 피해를 볼까 봐 겁을 먹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소영은 몸으로 수레를 막아서며 아이들을 지키듯 두 팔을 벌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아이 타령하고 앉아있네. 그게 내 알바야. 남자가 다시 팔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소영을 향한 거친 손이었어요. 태주는 그 장면을 차창 너머로 확인하자마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다음 장소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명 없이 황급하게 문손잡이를 잡아 열었어요. 생각이 따라오기 전에 몸이 먼저였습니다. 차 문을 다급하게 열고 밖으로 내리자 한파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어요. 태주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검은 코트가 바람에 펄럭거리고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경호원들과 비서는 영문도 모른 채 급히 태준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회장이 차에서 내리면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태준의 두 발이 골목 빙판 위를 밟았고 차가운 공기가 숨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태준의 눈이 두 남자를 향해 고정됐습니다. 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태준을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태준의 뒤로 양복 입은 경호원들이 붙어 걸어오는 것을 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태주는 소영 앞으로 걸어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골목 안으로 울렸어요. 손 대지 마십시오. 짧고 단호한 목소리,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어요. 운수기업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생을 사람들 위에 서서 지시를 내려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남자들의 눈이 태준을 훑었습니다. 명품 코트, 고급진 넥타이, 정돈된 헤어스타일, 뒤에 붙은 경호원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깡패 남자 하나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드는 거야? 그러자 비서가 바로 앞으로 나섰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러시는 겁니까?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태주는 깡패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상대로 자릿세 뜯는 거 불법 아닙니까? 누구 권한으로 이 시장을 관리한다고 하는 건지요? 경호원들이 한 발씩 앞으로 나섰습니다. 깡패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어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결국 한 명이 혀를 차며 돌아섰고 다른 한 명도 뒤따랐습니다. 경호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며 골목 밖으로 몰아냈어요.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싸늘한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태주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소영이 거기 있었어요. 아이 둘을 꼭 안은 채 바닥에 나뒹구는 뻥튀기 봉지들을 줍고 있었어요. 그 손은 떨리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고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울기 직전에 처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태주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 엎인 여자아이가 갑자기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였어요. 작은 몸이 소영의 가슴팍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현정아, 현정아. 얘가 왜 그래? 소영이 아이 이름을 부르며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뒤에 엎인 아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영의 손이 떨렸어요. 택시를 잡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시장 골목 안에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소영이 눈물이 맺힌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태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차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빨리 타요. 소영은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복잡한 것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태준에 대한 분노와 경계심, 두려움, 그리고 지금 당장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어요. 아이가 또 한 번 가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신세 지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힘겹게 나온 말인지 태주는 알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빌리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 문을 빠르게 크게 열었어요. 소영이 아이를 꼭 안은 채 검은 벤츠에 올라탔습니다. 속도를 내서 달린 벤츠가 시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 무섭게 소영이 내렸어요. 현정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였습니다. 아이의 얼굴빛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숨소리가 가늘고 얕았습니다. 소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응급실 유리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발이 빙판에 미끄러질 뻔했지만 몸을 세우며 달렸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응급실 안은 환자들로 부산했어요. 간호사가 달려나왔고 소영이 아이를 넘기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기 숨소리가 이상해요. 선천성 폐렴이 있는 아기라. 저희 아기 살려주세요, 선생님. 응급실 의사가 작은 아기를 받아안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살피더니 검사실 쪽으로 빠르게 달려갔어요. 간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남자 아기 잠깐 남편분께 맡기고 상태 체크하러 따라와 주세요.
소영이 그 말을 듣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태준을 살폈습니다. 간호사 눈에는 그들이 부부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도요. 소영의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스쳤지만 말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했어요. 제가 아기 데리고 있을게요. 어서 다녀와요. 소영은 난처한지 잠깐 망설이다가 이내 아이를 포대기에서 풀고 태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두 팔을 벌려 품 안으로 아이를 안아 들었어요. 처음으로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옷을 겹겹이 껴입혔는데도 참 작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소영은 황급히 간호사실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품 안에 아이를 안은 채 복도에 서 있었어요. 아이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눈을 꿈벅거리고 있었고 낯선 남자 품이 무서울 만도 한데 울지도 않고 오히려 태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꼬물거렸습니다. 작은 손이 태준의 코트깃을 잡았어요. 태준은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남자아이였습니다. 모자가 흘러내려 길게 내려온 부처님 모양 귓불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오물거리는 입 주변에 볼 보조개가 선명하게 패여 있어요. 태준에게도 같은 볼 보조개가 깊게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태준이 대답하기 전에 소영이 검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거나 울음을 참은 얼굴이었어요.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내용은 차분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현정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지요. 지금까지 몇 차례 고비를 넘겼고요. 오늘도 기관지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는데 앞으로 더욱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정을 봐드리고 싶지만 지금까지 밀린 약값이랑 검사비가 적지 않게 쌓여 있어요. 이번 응급 입원비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오늘 당장 정산은 아니더라도 일부금이라도 분할 처리를 해주세요. 소영의 얼굴이 굳고 입술이 잠깐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금방 마련해서 정산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가자 소영은 복도 벽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태준에게 등을 보인 채였습니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정신없던 순간들을 지나보내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은 품 안의 남자아이를 안은 채 그 등을 바라봤어요. 밀린 약값, 검사비, 응급 입원비.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맴돌았습니다. 저 여자가 시장 골목에서 뻥튀기를 팔며 모은 돈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게, 그 무게를 버티고 있었다는 게 태준의 가슴 어딘가를 눌렀어요. 남자아이가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팔 안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소영이 다가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어요. 지금 현정이가 많이 아파. 치료 끝나서 집에 가면 밥 줄게. 조금만 참아. 응. 소영은 아이 뺨에 얼굴을 비볐어요. 그 모습을 태준은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태준이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죽이 든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병원 근처 죽집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전복죽이랑 불고기죽, 장조림이랑 무말랭이 반찬까지 든든하게 구매했습니다. 태준은 소영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죽 사온 건데 아기도 이거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 소영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어요. 아까 건달들에게 밀쳐질 때도, 아이가 쓰러질 때도, 차에 오를 때도 보이지 않던 다른 눈빛이었어요. 소영이 지친 숨을 내쉬고 낮게 말했습니다. 워낙 돌발 상황이라 급하게 차를 얻어 탄 건 맞지만 당신한테 무언가를 받아먹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태준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화를 내는 것보다 저렇게 말하는 쪽이 훨씬 단단하게 선을 긋는 방법이라는 걸 태준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러고 있는 거야, 당신? 태준이 정말 궁금했던 것을 이제야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불륜하는 여자와 1분 1초라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끔찍하다고 당장 눈앞에서 꺼져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바람을 피웠으면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지. 저 애들은 또 누구야? 아이와 소영을 차례로 바라보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믿어주긴 할까요? 내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는 마마보이 같은 당신이 이제 그만 가세요. 앞으로는 마주치지 맙시다. 소영은 말을 남기고 아이를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검사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형광등 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복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아이 우는 소리. 태준은 그 소리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름이 적힌 차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적어둔 차트였어요. 태준은 가만히 봤습니다. 이름표에 붙은 성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강현정, 강현우, 강씨였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다시 한번 복잡해집니다. 자신과 성이 같은 쌍둥이 아이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크게 뛰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가 재혼한 남자 성씨가 강씨인 걸까? 그러나 태준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귓불이 떠올랐어요. 눈매가 떠올랐습니다. 포대기 안에서 자신의 코트깃을 꼭 쥐던 작은 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소영이 아이들 얼굴을 포대기로 빠르게 가렸던 그 손끝의 떨림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재혼을 했다면, 아이들 아버지가 따로 있다면 왜 소영은 그 시장 골목에서 아이 둘을 혼자 들쳐업고 뻥튀기를 팔고 있었던 걸까요? 왜 밀린 약값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건달들에게 당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을까요? 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자 비서가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만난 뻥튀기 파는 여자 있지? 박소영 씨, 그리고 쌍둥이까지 다 조사해.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알겠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후로 태준의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한 수가 이미 놓인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태준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출발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응급실 불빛이 보였어요. 저 안에 소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어요. 강현정, 강현우. 태준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비서에게 조사를 지시했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는 것이 있었어요. 소영이 뱉었던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화를 내며 퍼붓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읊듯이 이미 오래전에 체념한 사람처럼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박혔습니다. 3년 전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날, 태준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거친 말들을 쏟아부으며 소영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때는 그녀의 억울하다는 말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명백백히 있었고 태준의 어머니가 직접 그 자료들을 가져왔고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뭔가 잘못되었나 싶은 기분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까? 회장님,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이내 태준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태준은 회장실 책상에 앉아 그것을 받아 들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업무 보고서를 넘겨왔고 큼지막한 계약건들을 체결시켰던 그 어떠한 순간들보다 지금 이 순간이 100배는 긴장됐습니다. 박소영. 그녀의 어머니는 일찍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더욱 심해져서 결국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직후 모든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서울을 떠났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처음에는 행방이 묘연했다고 했습니다. 추적 끝에 경상남도 소재의 미혼모 돌봄센터에서 머문 기록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혼 후 6개월쯤 뒤의 일이었습니다. 태주는 읽던 손을 멈췄어요. 미혼모 돌봄센터. 그 단어가 눈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직후 소영은 임신 중이었다는 얘기였어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 홀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였습니다. 3년 전 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소영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내 아이일까? 아니면 불륜남? 태주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어요. 덮고 싶었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재혼했다거나 뭐 불륜한 내용은 없는 거야. 복잡한 신경 속에서 이마에 손을 짚고 말했습니다. 내 따로 누군가를 만난 행적을 찾을 수 없고 재혼한 내용 또한 전혀 없습니다. 비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들었던 소식들은 다 뭐야? 그 돌봄센터 주소 어디인가? 비서가 주소를 건넸습니다. 태준은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내일 이사회는 다른 날로 미뤄줘. 당분간 지방에 자주 내려가야 할 것 같아. 태주는 비서 한 명만 데리고 차에 급히 올랐습니다. 평소 외부 일정이라면 반드시 챙기던 것들을 전부 내려놓은 채였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태주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비서도 그 곁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미혼모 돌봄센터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주택가 안에 있었습니다. 낡은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고 창문 안쪽으로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그 건물을 잠깐 바라봤어요. 소영이 이곳에서 지냈다는 것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6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짧은 흰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태준을 보더니 온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찾아뵙겠다고 미리 비서를 통해 연락을 해둔 상태였어요. 응접실 소파에 마주 앉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줬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3년 전 이곳에 왔던 박소영 씨에 대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원장이 잠깐 태준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여기 왔을 때요? 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짐도 거의 없었고 몸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올까 봐 매일 벌벌 떨었어요. 밤마다 현관문을 확인했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소영이는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지요. 태주는 소파 위에서 손을 쥐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독 아이들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려 하지 않았어요. 혼자 감당하는 게 딱하고 사연이 궁금해서 남편이 누구냐고 물으면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짧게 말하더라고요. 죽었다고. 원장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태주는 그 침묵 안에서 숨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소영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태주는 알았어요. 자신을 향한 뼈가 서려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차갑게 내동댕이 친 사람, 소영에게 태주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이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영이가 센터에 머무는 동안 한 번은 어떤 나이 많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저한테는 소영이 지인이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서 아직도 기억해요. 명품을 휘감고 화장은 진했고 붉은 코트를 입고 있었죠. 원장의 말을 들은 태주는 머리가 띵하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붉은 코트. 그의 어머니는 늘 붉은 것을 좋아했습니다. 코트도, 스카프도, 핸드백도 늘 붉은 계열이었어요. 그게 어머니답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붉은 코트가 전혀 다른 의미로 눈앞에 펼쳐졌어요. 원장이 잠깐 주저하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소영이가 너무 불안해하길래 제가 걱정이 돼서 문 뒤에서 그 둘의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아이 데리고 쥐 죽은 듯 살아라.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면 너도 아이도 끝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로 소영이를 협박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지요.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원장님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태주는 잠깐 그 자리에 섰어요. 마당의 빨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데 도무지 정리되지가 않았습니다. 돌봄센터를 나서는 길, 태주는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겨울 들판이 회색빛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수석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태준의 옆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굳어있는 게 아니라 뭔가 안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찾아왔다던 붉은 코트의 여인이 내 어머니가 맞는 것일까? 맞다면 도대체 왜 그때 센터를 찾아간 걸까? 그리고 왜 소영을 협박한 걸까? 내가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대체 무엇인 걸까?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태주는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3년 전 와이프 불륜 사건 자료 전부 다시 조사해줘. 그 당시 증거자료들, CCTV, 연락기록, 사진 출처까지 전부 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지시사항을 체크하고 나갔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서 3년 전 장면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오던 날, 봉투 안에서 꺼낸 사진들과 기록들, 소영이 억울하다며 울던 목소리, 그리고 냉정했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색깔로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황옥자였어요. 태주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준아, 너 왜 콜백이 없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던 그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지? 엄마가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며칠 뒤에 자리를 하나 잡아뒀거든. 무슨 자리요? 태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맞선 자리야. 상대가 어떤 집안인지 알면 너도 마다하지 않을 거야. 이번에 우리 회사에 큰 투자를 해줄 집안이거든. 그쪽 딸이 아직 미혼이고 나이도 적당해.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황옥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흥이 올라 있었어요. 그녀의 학력, 집안 배경, 투자 규모, 혼사가 성사되면 그룹 재정이 얼마나 탄탄해지는지 줄줄이 이어지는 말들이 태준의 귀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태준아, 이제 그 여우 같은 년 생각은 완전히 지워. 알겠지? 걔 때문에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똥 밟은 거야. 그냥 이제 너도 새 출발해야지. 태준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 굳었습니다. 그녀가 소영을 부르는 방식은 늘 그랬어요.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도, 이혼한 뒤에도 변함없이 최호 같은 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결정은 제가 할게요. 짧고 낮은 말이었습니다. 황옥자가 잠깐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이미 날짜까지 잡아놨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황옥자의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죠. 태준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묘한 기류가 수학이 넘어 흘렀습니다. 이내 전화를 끊었고 집무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준은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얼마간 맴돌았어요.
부드럽고 능숙한 목소리. 아들을 늘 1순위로 챙기던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면서 유산을 아주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탐욕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다음 날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 자료 검토가 끝났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당시 불륜 증거자료로 쓰인 CCTV 동선을 전부 분석했는데 박소영 씨의 이동 경로와 사진 속 장면이 시간상 맞지 않는 모순되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시각의 박소영 씨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태준은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굴러갔고 손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연락 기록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남자와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들, 발신 기지국 위치가 실제 박소영 씨 동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흥신소를 추적해봤습니다. 당시 사진을 찍어서 납품한 곳인데요. 그 흥신소를 고용한 사람의 신원을 따라가 보니 회장님 어머니 쪽으로 연결됩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지도요. 억울하다며 울던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3년 전 그 방에서 소영은 말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줘.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 너무 또렷하게 다시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쪽에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그 흥신소 사람들,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렀는지 전부 다 조사해와.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아뒀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고급 레스토랑, 투자자 집안 딸과의 맞선. 어머니는 지금도 다음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불륜 자료를 위조하고 소영을 내쫓고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이제는 새 혼사를 밀어붙이고. 이 모든 게 태준의 어머니가 벌인 시나리오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소영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현정이 상태는 어떤지, 병원비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가 맞는 건지 확인해야 했어요. 이 모든 내막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아마 병원에 가면 그 아이 샘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태준은 비서에게 인터폰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태준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돌봄센터 마당이 보였습니다. 낡은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데리고 쥐 죽은 듯 살아라. 그 말이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태준은 비서도 경호원도 없이 혼자 차를 몰았어요. 목적지는 소영을 만났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시장 골목 안은 이미 활기가 돌고 있었어요. 생선 비린내와 각종 음식 냄새가 뒤섞인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태준은 두꺼운 패딩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검은 벤츠도, 넥타이도, 경호원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골목을 걷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영의 술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짧게 파마한 흰머리에 허리는 굽어 있습니다. 소영의 수레를 손수 밀어 제자리에 세우고
뻥튀기 기계 옆에 접이의자를 펴고 앉았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태준이 다가가 자연스럽게 뻥튀기 한 봉지를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뻥튀기 주인은 어디 갔어요? 할머니가 태준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번에 그 양반이네. 깡패놈들 쫓아내준 양반. 태준을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소영이 오늘 현정이 데리고 병원 갔어. 요새 애기가 부쩍 힘드나 봐, 그 어린 것이. 할머니는 거스름돈을 건네며 술의 옆을 가리켰어요. 접어둔 종이 봉투가 있었습니다. 약봉지였어요. 그 옆에 진료 영수증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침에 약 타러 간다고 하면서 적어두고 갔는데 연락이 없네?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했는지 뭔지? 태준은 약봉지를 바라봤어요. 진료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우리 소영이 어떻게 아는 사람이에요? 태준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태준을 한번 훑어봤어요. 무언가를 짐작하는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접이의자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어요. 앉아봐요. 서 있지 말고 태준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가씨 참 대단해. 하루도 안 빠지고 뻥튀기 팔러의 자리를 나오거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애기가 밤새 아파서 잠도 못 잔 날도 아침에 꼭 나오더라고. 이 추운데 애 둘 들쳐 업고.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장사하고 남은 뻥튀기로 끼니를 때워요. 그마저도 팔 수 있으면 팔아야 한다고 아껴 먹고. 저 옆에 떡볶이집에서 오뎅 국물이라도 한 컵 갖다 주면 그렇게 고마워하는 아가씨야. 아이 약값 때문에 자기 입에 풀칠할 돈이 없는 거지. 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어요.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담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번에 왔던 그 나쁜 놈들 있잖소. 처음 온 것들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찾아와서 시장을 뒤집어 엎었어. 그놈들이 올 때마다 소영이 돈도 빼앗아가고 들리는 말로는 사주받아서 괴롭힌다는데 아주 지독한 놈들이야.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주를 받고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했어요. 소영이가 이 자리 잡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였어요. 한 1년쯤 됐나?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오더니 요새는 자주 와 사람을 피말려 죽일 셈인가 밥. 할머니 말대로라면 소영이 이 시장에 자리를 잡자마자 누군가 사람을 붙였다는 얘기였어요. 불보듯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영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고 감시하고 공격하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젊은 양반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아이 데리고 장사하면서 혼자 다 버티고 감당하는 여잔데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좀 챙겨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준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대뜸 그녀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건넨 할머니는 몸을 일으켜 일어났습니다. 수레 쪽으로 몸을 돌려 손님을 맞았습니다. 태준은 거기 앉은 채 잠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시장 골목 안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좌판에서 흥정하는 소리, 리어카가 지나가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평범한 장날의 소란이었어요. 그 소란 한가운데서 태준은 일어났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시장 골목이 100m 안에서 멀어졌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혼자 수레를 지키고 있는 할머니가 100m 안에서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분쯤 걸려서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그 앞에서 태준은 망설여졌습니다. 자신한테서 죽 한 그릇도 받기 싫다고 거절했던 그녀가 병원비를 받을 리는 더욱이 만무했습니다. 태준은 차를 세우고 원무가 앞을 서성이며 고민하다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강현정,
강현우 이 두 아이 이름으로 된 미수납 내역 전부 확인해 주시게. 밀린 약값, 검사비, 입원비까지 전부 확인되면 익명으로 선결제 해줘. 곧이어 핸드폰의 문자로 미수납 금액이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길지 않은 숫자였는데 뻥튀기 장사로 모아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니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소영이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밥을 굽는 것은 부지기수였고 남은 뻥튀기로 끼니를 겨우 때웠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주는 차창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병원 출입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쌍둥이와 함께 소영이 있을 겁니다. 얼마 안 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익명의 후원으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 시각 원무가 창구에서 소영은 그동안 밀린 병원비가 전부 수납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후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납 직원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밀린 약값부터 입원비까지 전액이 익명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을요. 소영은 창구 앞에 선 채 꼼짝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소영의 옆에서 손을 잡고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서 있었습니다. 누가 해준 건지는 알 수 없는 건가요? 네, 익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확인할 수 없어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어요. 뒤돌아 창구를 나왔습니다. 사실 누가 한 것인지 대답을 듣지 않아도 소영은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의 밀린 병원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소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눈앞에 있던 큰 걸림돌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소영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많이 고마웠습니다. 약값 걱정 없이 현정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픈 아이를 두고 지켜줄 수 없는 경제적 무력감이 얼마나 큰 죄책감으로 귀결되는지 겪어본 자만 알 것이에요. 3년 동안 혼자 겨우겨우 아이들을 보살피며 버텨왔는데 세상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그동안 소영은 맘고생이 심했습니다. 현우를 데리고 현정이가 있는 입원실로 돌아왔어요. 현정이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팔에 테이프로 고정된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소영은 그 옆에 앉아 하얀 아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러자 온기를 느낀 현정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를 보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아기의 볼에 보조개가 움푹 패였습니다. 엄마, 가늘고 작은 목소리였어요. 소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안심이 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 현정이 엄마가 옆에 있어? 현정이가 약에 취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영은 아이 손을 꼭 쥔 채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자신을 닮았는지 속눈썹이 참 길었어요. 현우가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현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현우의 작은 손이 현정이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었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소영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한편 태준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근래의 회사 일에 신경을 못 썼더니 처리해야 할 업무가 한가득이었죠. 그런데도 눈에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페이지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자료, 투자보고서, 현장 점검 일정. 어떤 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국 같은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넓고 길게 내려온 아이의 부처님 귓불, 부드럽고 또렷하게 올라간 눈매, 볼에 깊게 패인 보조개, 코트깃을 꼭 쥐던 작은 손.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가져다 드릴까요? 태주는 침을 삼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가져오시게 곧이어 비서가 노크를 했고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태주는 그 봉투를 받아 들었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두껍지 않았어요. 얇은 종이 몇 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리 비워드릴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가 나갔습니다. 집무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어 천천히 뜯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읽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 부분만 확인하면 됐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 99,999 9% 일치, 친자였습니다. 강현정, 강현우. 두 아이 모두 태준의 친자식이었어요. 태준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울어야 하는지, 웃어야 하는지, 화를 내야 하는지, 지난날의 나를 자책해야 하는지,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강현정, 강현우. 두 아이가 3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라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현정이는 태어날 때부터 폐가 약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큰 고비를 넘겼어요. 그 고비마다 아이들과 소영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숨을 몰아쉬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던 그 밤들 중에 태주는 곁에 없었어요. 태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코트를 걸쳤어요.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병원까지 태주는 차를 직접 몰았어요. 밤 도로는 막히지 않고 뻥 뚫려 있어서 한적했습니다. 열심히 도로를 달리다가 현정이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원실은 5층이었어요. 태주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코트를 입은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낯설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운수기업 회장이 지금 이 순간은 쌍둥이의 아빠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 들어가 입원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영이 병실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현정이 손을 잡은 채였습니다. 현우는 소영 무릎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어요. 소영이 태준을 보더니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당황해하는 기색도 섞여 있습니다. 당신, 이 시간에 여길 왜 온 거예요? 경계가 조금 섞인 목소리였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잠시 대화 좀 할 수 있나? 소영은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병실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마주 보았어요. 그러자 태준은 소영 앞으로 걸어가서 그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무릎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닿는 소리였습니다.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이 보였어요. 하얀 병원 바닥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바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에 당신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한 번이라도 믿어줬어야 했는데,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가져온 사진과 자료들만 믿었지, 당신 눈물은 보지 못했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 그저 배신감에 가득 차서 소영의 손이 복도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어. 당신을 이토록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어. 시간이 지나고 당신이 떠올라서 소식을 찾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부잣집 남자와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는 완전히 모든 걸 접었었지. 그 어떠한 변명도 당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네.
소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어요. 그리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숨이었어요. 당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 그동안 당신을 불륜한 여자로 생각하며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어. 하지만 그 미움의 시간은 나에게도 고통이었어.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용서해달라고 말 못해 그 말을 할 자격이 나한테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던 소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실이 조용했어요. 링거 수액을 조절하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현정이가 얕은 숨을 쉬며 자고 있었어요. 현우가 보호자 침대에서 이불에 파묻혀 꼼지락거렸습니다. 소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잘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어요. 뺨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명을 쓰고 당신에게 버려졌던 그 순간들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게 버텨왔는지 아느냐고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요? 몰래 병원비를 결제하지를 않나 아빠 행세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태주는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무릎 꿇은 채로 그냥 그 말을 받았습니다. 소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워요. 소영은 그 와중에 태준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저린 무릎을 일으켜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누워있는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줘. 뭐든. 두 번은 실수하고 싶지 않아 태준이 그 말을 내뱉고 나서 복도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영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태준은 함부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거나 무언가를 더 해명하거나 서두를 권리가 지금 자신에게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당신과 이혼한 이후로 당신 어머니의 지속적인 감시 속에서 살아왔어요. 내 3년은 지옥이었어요. 혹시라도 내 아이들을 해칠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내 지난 세월이에요. 태준의 목구멍에서 뭔가가 치밀었지만 삼켰습니다.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곳에서부터 쌓인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쳐버린 어떤 것이었어요. 난 여전히 당신의 어머니가 무섭고 하루아침에 나를 버린 당신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소영의 말이 끝나자 태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버린 일들을 내가 대신해서 전부 사죄 할게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당신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곁에 있겠다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을게. 근데 한 가지만. 태준이 병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리 너머로 링거를 맞고 누운 현정이가 보였어요. 그 옆 작은 보호자 침대에서 이불에 반쯤 파묻힌 현우가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다 해주고 싶어.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치만 저들에게 내가 꼭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 그냥 그것만 하게 해줘. 소영은 그 말을 듣고 병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현정이 작은 팔에 고정된 바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테이프로 감아둔 자리가 얼마나 여린지 소영은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그 가슴앓이를 혼자 삼켜왔어요. 누군가 옆에서 같이 바라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현정이 상태가 지금 서울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어. 태준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방병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아이들 데리고 더 전문적인 의료기술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도록 하자.
나도 어렸을 때 폐렴을 앓았었는데 그 기질을 물려준 건지 꼭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줘야겠어. 소영은 숨을 살짝 내쉬고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됐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대만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늦었네요. 소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밤이 깊어 있었어요. 들어가서 애들 옆에 있어야 해요. 그래 이태준이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소영은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태준은 그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병원 복도가 형광등 빛에 조용히 잠겨 있었어요. 이제 다음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황옥자. 그리고 3년 전 불륜 조작 사건. 그것을 끝까지 파내야 했어요.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 흥신소와 어머니를 잇는 자금 흐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고리들. 아이들을 지키려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야 했습니다. 태준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며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봐오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까보다 조금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무너진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더 단단해진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황옥자가 잡아둔 맞선 자리는 서울 강남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창가에는 흰 린넨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촛대 위에서 불꽃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물을 따르는 소리, 낮게 깔린 피아노 선율,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겨울 도시의 불빛. 어느 모로 보나 흠잡을 데 없는 자리였어요. 황옥자는 그 자리를 아들에게 어울리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몇 주 전부터 공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상대 측 가족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60대 후반의 남자, 바로 대기업 계열사 대표 신재원이었습니다. 그 옆에 딸 신유진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에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황옥자는 두 사람과 마주 앉아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나눴어요. 목에 두른 붉은 스카프가 레스토랑 조명 아래 곱게 빛났습니다. 태준이가 곧 올 거예요. 요즘 워낙 바빠서요. 하하. 황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유 있는 목소리였어요. 신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부드러웠어요. 혼담이 오가기 전에 탐색전, 그 특유의 달콤하고 조심스러운 공기가 테이블 위에 감돌았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섰어요. 짙은 감색 코트에 넥타이를 단정히 맨 모습이었습니다. 황옥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나 태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 부드러운 표정 안에 뭔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태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재원과 가볍게 인사를 나눴어요. 황옥자가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쪽이 신재원 대표님이고 따님 유진 씨야. 유진 씨가 유학도 다녀오고 요즘 아버님 회사 일도 돕고 있다더라고. 참 애가 착해. 호호의 태준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신유진을 한번 바라봤어요. 아무런 악의가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짜놓은 판 위에 앉혀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신재원과 신유진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두 분께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피아노 선율만 낮게 흘렀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황옥자의 눈썹이 꿈틀거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선천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서울대학병원으로 오늘 이송되거든요. 제가 지금 곁에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맞선이나 보면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재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신유진은 매우 당황한 표정입니다. 처자식이요?
처음 접하는 얘기라 당황스럽네요. 황옥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 그게, 태준아 너 미쳤니? 무슨 처자식이야. 어머니의 태준이 황옥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잠깐 레스토랑 안으로 밀려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태준은 자리를 나왔습니다. 황옥자의 얼굴이 천천히 붉어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힐끗거리고 있었어요. 웨이터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황옥자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 바로 체면이 이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황옥자가 낮게 불렀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황옥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촛불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시각 태준은 차를 향해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아이들이랑 병원 왔지? 필요한 거 없어? 가는 길에 가져갈게. 태준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집으로 돌아온 황옥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붉은 스카프를 손에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지만 황옥자는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레스토랑 장면이 반복되고 또 반복됐습니다. 신재원이 냅킨을 내려놓던 그 손, 신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던 그 뒷모습, 그리고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끗거리던 눈빛들. 황옥자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린 자리였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현정이, 현우. 그 아이들이 태준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황옥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웠어요. 소영을 쫓아낼 때, 돌봄센터까지 찾아가 협박할 때, 시장에 사람을 붙여 괴롭힐 때. 황옥자는 아이들의 존재가 언젠가 태준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오랫동안 손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태준의 입에서 버젓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더 완벽하게 처단해야 했습니다. 황옥자는 새벽 4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붉은 코트를 걸쳤어요. 황옥자는 기사를 이끌고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서울이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도로 위에 차가 드물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소영과 아이들이 있는 병원이었어요. 황옥자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이 새벽 찬 공기처럼 단단하게 황옥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태준이 사과를 했다면 소영이 받아들이기 전에 끊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앞세우기 전에 밀어내야 했어요. 3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 돌봄센터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황옥자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안내 데스크의 야간 간호사가 낯선 방문객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황옥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웬만한 대학병원 교수들과 인맥이 이어져 있는 큰손입니다. 5층 복도를 빠르게 걸었고 굽이 있는 구두 소리가 새벽 병원 복도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내 현정이의 병실 앞에 섰고 거칠게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링거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현정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현우는 옆 보호자 침대에서 이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의자에는 소영이 깜빡 잠든 채 앉아 있었어요. 고개가 앞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밤새 아이 곁을 지키다가 그대로 잠든 모습이었어요. 황옥자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발소리에 소영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게 깨어난 눈이 황옥자를 향했어요.
순간 소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잠이 한꺼번에 달아났어요. 황옥자였습니다. 나를 협박하던 그 목소리, 그 눈빛. 그녀의 붉은 코트를 소영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일어나 황옥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소영이 황옥자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황옥자는 듣지 않았어요. 병실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침대 위에 현정이, 옆에 누운 현우, 약봉지, 작은 인형 하나, 황옥자의 눈빛에 그것들이 담겼다가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마음에 걸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이 어디 있어? 모릅니다. 소영이 짧게 대답했어요. 몇 년 전 자신을 협박했던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친 순간, 이번에 소영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맞섰습니다. 황옥자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아이 데리고 쥐 죽은 듯 살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왜 내 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못해서 안달인 거냐고. 소영은 똑바로 황옥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너 같은 애 때문에 중요한 자리가 다 엎어졌어. 도움이 눈꼽만큼도 안 되는 악귀 같은 기집애. 소영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영이 조용하지만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황옥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스스로. 내가 불쌍한 척하면서 꼬드겼겠지? 너 지금껏 봐줬더니 정신 못 차렸구나. 황옥자가 순간적으로 그녀를 밀쳤고 소영은 비틀거렸습니다. 의자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어요. 그 소리에 현우가 눈을 떴습니다. 이불 속에서 고개를 들었고 졸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황옥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병실 안작은 협탁 위에 놓인 소영의 짐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든 것들이 쏟아졌어요. 약봉지, 영수증, 아이들 양말 한 켤레, 작은 손거울. 황옥자는 그것들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 영원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침대에 누워있던 현정이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어요. 링거를 맞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얼굴로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가늘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새벽에 병원 쪽으로 오다가 주차장에서 황옥자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5층 계단을 단숨에 올라온 숨이 가빠져 있었어요. 태준의 눈에 병실 안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짐들, 협탁이 밀려난 자리, 현우가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려 있는 모습, 링거를 맞은 채 눈을 뜬 현정이,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황옥자,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소영. 태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아주 차가웠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서 황옥자와 소영 사이에 섰습니다. 소영 쪽을 잠깐 바라봤어요. 괜찮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태준은 다시 황옥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시죠. 태준이 황옥자를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새벽의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야간 간호사가 먼 쪽에서 차트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복도를 밝히고 있었어요. 태준은 황옥자를 복도 끝 창가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 병실에서 충분히 멀어진 자리였어요. 황옥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너 내 말 들어봐. 제가 얼마나 교활한지 알아? 지금 애들을 이용해서 네 돈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태준은 황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고 태준은 그런 어머니의 불호령 앞에서 늘 작아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옥자가 바라본 태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보던 아들의 눈이 아니었어요. 태준이 코트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황옥자 앞에 내밀었어요. 3년 전 불륜 자료 조작 건입니다. 어머니가 고용하신 흥신소 사장, 그때 돈 받고 일 처리한 사람들한테 진술서 전부 다 받았어요. 황옥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준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시장에 자릿세 뜯으러 온 건달들, 어머니 쪽 사람인 것까지 다 밝혀졌어요. 황옥자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서 마지막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께가 달랐어요. 여러 장이 겹쳐 있었습니다. 3년 전 불륜 상대로 위장시킨 남자한테 건넨 돈 어머니 아시죠?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했더라고요. 추적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근데 그 비트코인 계정이 어머니 쪽 차명 계좌와 연결된 작전주 자금 흐름이랑 겹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황옥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주가 조작 개입,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내일 오전에 어머니가 지은 죄를 직접 전부 자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제가 모든 걸 밝히고 저희 회사에서 어머니를 사멸시킬 것입니다. 그 말이 복도 안에 떨어졌습니다. 황옥자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태준을 마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방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아,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들을 달래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다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야? 너도 알잖아.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아버지가 한 번 크게 회사를 말아먹었을 때 내가 그때 곁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막아냈는지 알아? 그때 엄마가 없었으면 지금 이 그룹이 존재하지도 않았어. 엄마는 엄마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우리 집안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태준은 어머니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까지 궁지로 내몬 겁니까? 황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유산 많이 남기고 가셨잖아요. 회사가 혹시나 기운다고 해도 일으킬 방법은 있을 테고. 소영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맘에 안 들어도 왜 죄 없는 사람을 짓밟은 거예요? 자료들을 위조해서 임신한 여자를 쫓아내고 아이가 아픈데도 그 아이 어머니를 시장 골목에서 괴롭히셨습니다. 그게 집안을 위한 거라고 하시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치만 저의 잘못도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제라도 그 죄를 속죄하고 살려고 해요. 어머니, 법인 공동명의도 곧 정리할 거예요. 내일 주주총회 전에 어머니가 직접 자수하시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앞으로는 이 사람을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때는 법적으로 어머니를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황옥자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황옥자의 붉은 코트가 창밖에서 스며드는 새벽빛 아래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코트도, 스카프도, 핸드백도 그 붉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쓸쓸하게 보였어요. 태준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켰어요. 그리고 옥자를 뒤로 한 채 병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걸음을 옮겼어요.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현우는 이불 속에서 소영 옆으로 바짝 붙어 있었어요. 소영은 현우를 감싸 안은 채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태준이 병실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짧은 말이었어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태준은 보호자 의자를 당겨 현정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현정이의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태준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현정이의 손 위에 살며시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깨우지 않으려고 아주 천천히, 아주 가만히.
그냥 그 작은 손이 태준의 손 위에 얹혀 있었어요. 바깥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어두웠던 것들이 천천히 빛 속으로 녹아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의 시간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소아과 병동 창문 너머로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병실 안으로 연한 봄빛이 들어왔어요. 현정이가 그 빛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링거가 없었어요. 팔에 테이프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며칠 전 링거를 제거해 줬거든요. 폐 기능이 많이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이송된 뒤 석 달 동안 집중 치료를 받은 끝에 나온 결과였어요. 수술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산소 수치가 떨어져 태준과 소영이 번갈아 손을 잡으며 밤을 지샌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현정이는 버텼습니다. 작고 여린 몸으로 끝까지 버텼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정이가 침대 위에서 혼자 앉았어요. 소영이 짐을 싸는 것을 구경하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소영이 손을 멈췄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정이가 동그란 눈으로 소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볼에는 태준을 쏙 빼닮은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소영은 현정이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치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 현정이 이제 많이 나았어. 그때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소영에게 한 잔을 건네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태준에게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거의 매일을 보다 보니 많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싼 병실의 공기가 참 따뜻했어요. 소영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였어요.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3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날 뱃속에 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태준, 혼자 무너지던 자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길고 어두운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지금 이 봄 아침과 겹쳐졌어요. 소영은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퇴원 후 태준과 소영, 아이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현우가 마당을 보자마자 뛰어나갔습니다. 현정이도 뒤따랐어요. 아직 뒤뚱뒤뚱한 걸음이었지만 그래도 달렸습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 안에 가득 찼어요. 태준은 현관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꽉 차는 느낌이었어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소영과 나란히 서서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을 함께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태준은 수행비서나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어요. 경상남도 그 소도시의 전통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봄이 되면서 시장 골목이 달라져 있었어요. 낡은 지붕 위로 새 천막이 쳐졌고 골목 입구에는 안내 표지판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국물을 저으면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골목 안에 흘렀습니다. 뻥튀기 수레자리에 순덕 할머니가 있었어요. 태준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왔네. 옷 짧고 다정한 말이었어요. 태준은 할머니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래, 그리고 진심으로.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옆에 있었지.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소영이가 그 시장 골목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이 참 커요. 아직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같이 내려오지 못했는데 소영이가 할머니를 떠올리곤 합니다. 조만간 같이 올 거예요.
순덕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코끝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나저나 현정이 건강은 어떤가? 네, 많이 나았어요. 이제 뛰어다닙니다. 거 잘됐네. 할머니가 뻥튀기 한 봉지를 집어 태준에게 내밀었어요. 애들 갖다 줘. 공짜야. 태준은 봉지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고개 그만 숙여. 목 아프겠다. 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태준은 집으로 돌아와 뻥튀기 봉지를 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현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봉지를 받았어요. 현정이가 달려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가 봉지를 사이에 두고 마루에 나란히 앉아 뻥튀기를 집어 먹었어요. 바삭바삭한 소리가 거실 안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소영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옆에 앉으며 뻥튀기를 하나 집었어요. 태준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뻥튀기를 먹었어요. 창밖으로 봄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 빛이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소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영이 눈을 살짝 내렸다가 들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어요. 따뜻한 노을빛, 고소한 뻥튀기 냄새, 두 아이의 바삭바삭한 소리, 그리고 나란히 앉아있는 네 사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었어요. 마당의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새잎이 돋아난 가지가 노을빛 속에서 반짝였어요. 어두웠던 것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차갑고 혹독했던 긴 겨울이 이제야 가시는 것 같네요.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태준 씨네 마당에도 어느덧 따스한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뻥튀기 기계 앞에서 소영 씨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엄마의 강인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진실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은 태준 씨의 용기가 있었기에 내 가족은 비로소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보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비바람을 함께 막아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황옥자 여사는 집안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며느리를 내쫓고 천륜을 끊으려 했지만 결국 그 욕심이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거짓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 있어도 결코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과연 황옥자가 아들의 일침으로 자수를 하고 정신을 차렸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 번,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며 살 것이다. 두 번, 정신을 차리긴 개뿔, 자식과 며느리를 원망하며 살 것이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 가족이 앞으로는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뻥튀기처럼 고소하고 바삭한 웃음소리가 이제 그들의 마당에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언덕나무 인생이었습니다.